정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아프리카 진출해야 되면은 어느 국가 해야 되냐 하면 동남아 베트남에 있던 기업들이 현재는 EDO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공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아프리카와 좀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아프리카 정말 이 미지의 세계 갖고 관심은 정말 많이 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아직도 낮은 상태인데요. 그 지식의 공백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건 말이죠. 뭐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다. 뭐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도 굉장히 길고 유럽 바로 옆에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하고 좀 비교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산다고 이렇게 된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생각하면은 50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독립한 이후로 생각하면은 한 얼마 됐죠? 한 30년, 40년 되는 거죠. 독립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한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이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1960년대 독립했거든요. 75년에 독립한 국가들도 많고, 제일 늦은 국가는 뭐 남수단 같은 거 2011년에 독립했습니다. 근데 식민지 시기를 봤을 때 우리는 뭐 35년, 36년 이렇게 하지만은 아프리카 사실 100년 넘게 이렇게 유럽부터 식민지 받았었거든요. 독립하더라도 기존 세력에 맞서서 다시 이제 이게 정치 경제적 안정화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엄청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생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도 이제 45년에 독립해갖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됐다는 게 사실 90년대잖아요. 네. 우리도 한 50년 정도 이렇게 걸렸거든요. 민주화되고 이렇게 정치적 안정화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아프리카도 이제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도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좀 특별한 나라고. 정말 네. 특별하죠. 네. 정치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아프리카가 좀 성숙되지 못했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우리하고 또 다른 게 아프리카 사실 워낙 다민족 사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에 한 160개 정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민족들로 통합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통합이 안 되고, 정치가 통합 안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경제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 아직까지는 좀 저개발해 있고, 사실 미국도 민주화되고 다인종들이 모여서 성숙되고 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한 3-4개 국가 정도 말고는 다 안정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득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프리카가 진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대륙별 성장률을 보면 이거 웬걸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가 진짜 중요하고 뭔가 미래가 움직여 가는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성장률이 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이제 자원을 그냥 이렇게 수탈 당하듯이 이제 자원을 활용했다면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그 자원을 갖고 서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이걸 과거에 이제 헐값을 주고 팔았다면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그냥 이 원료만 파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가공을 했어요.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일자리로 고부가 가치가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 단계가 좀 올라가고. 가공을 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정치적 안정성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아프리카에서 화두인데, 그냥 채광해서 가져가면은 사실 일자리 창출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가공해야 일자리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프라 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자기네들 유리한 이런 걸 이제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가 사실 이제 제조업 측면에 봤을 때는 한참 우리나라든지 다른 이제 개발된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는데, 이걸 만회하는 게 가장 큰 사례가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엠파사라고 하는 모바일 뱅킹입니다. 저 진짜 그거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뭔가 스마트해 보이더라고요. 이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하던데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네. 거기는 우리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2007년에 이미 그 투지폰으로 이미 다 했거든요. 투지폰으로 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뱅킹이 투지폰으로 되나요? 거기서 도대체? 예를 들어서 버스에 보면 이렇게 넘버가 있으면 가서 휴대폰으로 코드에 대한 넘버를 갖다 그냥 입력하면은 바로 그 운전사한테 바로 전송이 돼서 그냥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게 휴대폰 하나면은 자기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돈을 송금하는 문제 이런 거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도 가장 먼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급률도 케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인구의 한 7, 80% 쓸 정도로 널리 보급화되어 있어서 이런 분야는 사실은 이제 케냐나 우리나라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있는 모습은 살짝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벌떡 일어서서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계속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이제 반짝하고 끝날 건지 이게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기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았고 네. 예, 제가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희망적인 말을 좀 많이 하지만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아프리카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게 풍부한 인구. 선진국이 가장 직면한 게 중국도 이제 한 1, 2년 후에는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이런 추세되고 뭐 한국이나 일본은 이미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가장 풍부한 인구가 있고 특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측면. 이 측면은 젊은 이제 인구가 젊은 많아요. 의료라든지 이런 경고금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이 처음에는 저임금 때문에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동남아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도 보면 거의 뭐 7% 이상이 올라가는 게 임금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순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베트남에 있던 기업들이 현재는 이디오피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로요? 네, 이디오피아 가면은 한국, 인도, 그다음에 터키,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거기서 현지에서 지금 의료 방직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임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 수출입 그 자유지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물론 뭐 첨단 산업은 아프리카에 안 가겠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손이 많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임금에 계속 이런 논리로 가면은 결국은 아프리카가 가장 매력적인 이런 장소 되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노동 생산성이 동남아라든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아프리카 진출하는데 주저할 수 있지만은 조만간에 이제 생산성도 높고 특히 이제 하나 매력적인 게 소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거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 이렇게 전체 휴대폰 시장 보면은 삼성이 가장 많았거든요.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이 점유율이 높은 게 아니고 중국 기업이 제일 높습니다. 중국의 아주 저렴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가 아예 이디오피아에 아예 그 현지 공장을 만들어 갖고 아예 그냥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저렴하면서 꼭 필요한 이런 사양을 갖고 있는 저렴한 휴대폰을 보급하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현재는 1위가 아니고 중국 업체가 1위 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의외로 단순하게 뭐 인력이 필요한 의류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도 이제 남아공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의 제조업체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 판매하는 이런 전략하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이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유럽에서 만든 지도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요만하게 그려놨거든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몇 개 대륙 합치고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좀 파고 들어간다면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종의 생산 기지도 여기 딱 세워서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면 네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두 개 꼽아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교육이 가장 좀 이렇게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 남아공을 이제 우선 남아공. 첫 번째 꼽는데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현재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그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예를 들어 본부를 보면은 남아공이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합니다. 네. 남아공에 본부를 두고 다른 인근국에 이제 지사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진출하는 형태이고 그만큼 남아공이 또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남아공이 위상이 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위상이 낮아졌어요. 예, 이제 다른 국가들의 위상이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블록마다 그 해당하는 주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핵심 국가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동부에는 케냐를 좀 잡고 있고 서부에는 이제 아프리카 최대 이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가 있고 나이지리아. 예, 이제 북부는 이제 아프리카의 간문인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있는데 아프리카가 2021년 1월 1일부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5개 회원국들이 모든 국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관세가 없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모델을 이제 시도하려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WTO 이후에 가장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이제 아프리카에 형성됐는데 어마어마한 단위 시장이 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국정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좀 이제 문의를 하거든요.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냐. 정부에서 문의를 하시는 거죠? 예. 정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아프리카 진출해야 되면은 어느 국가 해야 되냐면 북쪽에 이제 이집트가 가장 좀 매력적인 국가 중에 하나고 남부 쪽은 이제 남아공이 이제 가장 매력적인 이들 국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하는 이런 전략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에 이제 좀 진출해야 된다면 아프리카라는 그 지역이 막 지역에 따라서 막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아프리카에 대한 공부는 어떤 나라보다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게 대륙 전체를 좀 공부해야 되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역별로 굉장히 공동체 다 있습니다. 남부는 남아공 중심으로 한 그 15개 회원국으로 된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가 있고 동부에는 이제 7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프리카 공동체가 있고 네. 또 서부는 뭐 에쿠아스에서 서부아프리카 공동체에서 여기도 15개 나라 회원국이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공동체들이 경제적으로 되어 있고 또 크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프랑스가 점령한 프랑스 식민지한 국가 그 외에는 이제 식민지 문화가 중요하니까 그 언어도 이제 대부분 이제 불어 아니면 영어 쓰듯이 그러면 동남부 아프리카는 주로 영국 식민지 배됐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영국 문화권 그다음에 이런 게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영국 그 문화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종주국에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뭐 1,500개 언어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식민지 모국을 다 쓰기 때문에 영어, 불어 아니면 이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식의 이제 또 식민 모국들이 하면 쓰면 다 통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프리카를 한다면 어느 식민지 됐냐 그에 따라서 좀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이제 근역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파고들면은 좀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탈세계화 된다 이러다 보니 예. 이제 경제만 볼 게 아니라 군사 교류, 군사 협력 이런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군사나 국제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008년에 보면 이제 아프리카 사령부를 해서 아프리카 코맨드를 해갖고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이제 군사 사령본부를 두는데 예를 들면 태평양 사령본부, 유럽 사령본부 이런 식의 이제 두면은 기존에 아프리카를 갖다가 유럽에서 담당했었는데 그걸 분리해갖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령부를 아예 그냥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부티에 보면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을 견제하고 또 반대로 중국도 최근에 와서는 이제 지부티에다 군사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부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이 홍해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 세계 뭐 물동량이 가장 이제 예를 들어 원유를 싣고 유럽으로 간다든지 이런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지정학적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중국이 이제 지부티에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는 과거부터 이제 뭐 프랑스 외인 부대를 해서 과거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 내에서 보면 이제 쿠데타라든지 막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변동이 있으면 프랑스 외인 부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그걸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걸 하면서 옛날부터 이제 프랑스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아프리카의 미래인데 아까 이제 뱅킹 거래하는 거 보면 와 옛날 투지폰 시대부터 그런 걸 했던 거 보면 야 이게 아프리카도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 변화나 녹색 성장 아프리카하고 연관짓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연관이 밀접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녹색 성장하고 아프리카가 연결될까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그린 수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 관련 분야인데 그린 수소라는 거는 탄소가 전혀 이제 개입이 안 된 에너지를 갖다 그린 수소로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로서 구현되는 생산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고 가장 풍부하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중동도 이제 그 범주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더 넓은 토지가 많고 거기다가 일사량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광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죠.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당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해서 풍력하고 태양광이 풍부하고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2050년에 넷제로를 시행하려면은 500만 톤의 그린 수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면은 경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수소 1kg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에 생산하면 이게 1달러뿐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면 3달러, 4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는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데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만들어서 국내로 도입하는 아니면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필요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판매하는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최적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든지 이집트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남부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라든지 남아공 같은 데는 이제 유럽인들이 이미 선점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제네를 활용하고 그린 수소 만드는 이런 이미 계획을 다 투자해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린 수소라는 게 어쨌든 그 풍부한 아프리카의 태양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여기서 수소를 그렇죠. 발생시키고 네네. 그걸 우리나라까지 수입을 해서 이걸 통해서 자동차도 굴릴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발전소도 굴리고 네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지금은 너무 꿈 같거든요. 진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수소를 이제 생산해서 우리 네. 기업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생산하고 그걸 우리 땅으로 갖고 와서 네네. 이걸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이제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아예 할 수밖에 예, 없는 할 수밖에 겁니까? 없는. 예, 우리가 2050년에 그 넷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린 수소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그 경쟁력 있는 태양력을 깔려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서울 면적의 16배를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든 땅값이 다 비쌉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중동이라든지 중동 사막이 있는 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냥 사용하지 않는 땅들은 임대 시대값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빈도 굉장히 한 방울 안 오는 데도 네.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 경쟁력 자체가 아프리카라든지 이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한국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면 해외 수출해서도 그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해외에서 그게 경쟁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조상 우리가 2050년 넷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해외에서 물론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뭐 호주도 가능하고 중동도 가능하고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아프리카 현지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구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적도 근처에 있는 땅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생산하면 일조량이 1년 내내 별로 변함이 없는 그런 것도 참 맞습니다. 많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녹색 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대륙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곳인데 자, 그거 외에 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또는 같이 협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를 다 아프리카에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미국으로부터 또 큰 소리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이거든요. 이 분야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이 있고 해서 소재를 중국으로 가져와서 이걸 생산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가 언제든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유럽이 올겨울에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금수 조치가 거꾸로 예. 러시아가 수출 안 해버리는 것도 진짜 무기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국의 현재 이제 기울어 가는 이런 이제 국면이면은 중국이 언제든지 사드처럼 이렇게 보복한다 하면은 우리 너네들 주는 2차 배터리 소재 주는 거 우리가 안 주겠다 해버리면 우리는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 그런 이제 코발트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 뭐 다른 니켈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좀 투자를 과감히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미리 선점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안전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자원도 확보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 분야가 가장 우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하면서 이 보건이라는 게 얼마나 격차가 중요하냐 좀 많이 크게 느꼈거든요. 한국이 아프리카에 뭐 어디에서 보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주지만은 실제로 아프리카가 현지에서 필요한 약을 만들래도 그 현지에 제조 공장이 없다 보니까 다 수입해야 됩니다. 제조업체라든지 이리 가서 현지에서 백신 같은 거 만들어서 아프리카 정부하고 협력해서 하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적인 어떤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또 진짜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또 그 하면 우리가 뭐 이윤을 안 남는 거 아니거든요. 돈도 벌고, 예, 돈도 네. 벌고 예, 공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아프리카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직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프리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게 좀 하나의 아쉬운 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인구도 많지만 13, 예. 네, 13억이라는 숫자도 굉장하지만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구가 곧 줄어들 거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유엔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2050년까지 아프리카 인구가 한 25억 정도 되고요. 25억. 예, 예. 네. 그다음에 2100년 되면은 한 49억이 되는데 그때는 전 세계 그 4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출산이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 인구는 굉장히 급속하게 늘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 선점한다든지 아니면 협력을 좀 강화해 놓으면은 향후에 우리 후손들은 좀 더 좀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달리고 있는 여러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기엔 기회 위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제한방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